네, 김미성 앵커가 꼽은 이슈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앞서서 지금 글로벌 인사이트 때도 네. 그렇고 내년에 이제 중국 증시에 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봐야 네네.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뭐 계속된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피치가 보고서를 내놨고 이걸 갖다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이 된다면은 중국의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그렇죠. 흐름 얘기할 때 물론 플러스인 게 좋지만은 이 플러스가 기업이 잘 된다는 의미냐 꼭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은 본업,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서는 당연히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투자 부분에서 만약에 있는 돈으로 건물을 사면 네.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그죠? 있는 자산을 그렇죠. 팔아버리면 현금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빚을 내도 네.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됩니다. 아. 근데 있는 빚을 갚아버리면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걸 갖다 종합적 그리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피치가 말하는 현금 흐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부동산 기업들이 부채도 잘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고 부도의 거의 도산 직전의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되면은 이렇게 네네. 뭐 좀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치가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피치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부동산 기업이 중국에 한 40개 정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부동산 판매가 30%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중에 12개, 30%죠. 네. 12개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30%나 줄어든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 뭐 한참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보더라도 중국의 그 신규 주택 판매가 16.3%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가격은 0.03%가 가격은 1.3%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하고 줄어든 거를 합치면은 결국 그 판매 감소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치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정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5% 정도 줄어드는 걸 감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가 줄어들더라도 4개 기업 정도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뭐 실제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또 뭐 유동성 위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흥다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뭐 네. 자자오의 실리, 환양년 쭉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연쇄부도로 빠져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무라 증권이 분석한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난 올해 4분기 때보다도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갚아야 되는 달러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102억 달러였는데 내년 1, 4분기에는 198억 달러고 2분기에는 182억 달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4분기보다도 더 달러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된다면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뭐 부채도 부채의 문제지만은 숨겨진 부채가 더 많다면서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피치도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어떤 식의 그 부채를 지고 있는가 하면은 네.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투자로 돼 있는데 자본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부채인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융자회사를 끼고 금융상품을 팔아서 조달한 돈을 갖다가 빌려준 게 아니고 네. 부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자본 형식으로 투자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아마 1,00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까지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양년의 경우에도 보고서에서 기재되지 않았던 숨겨진 부채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피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이 투명성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 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유의미하게 자본에서 이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한 이슈 첫 번째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역시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교육부의 왕후이 교육국장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학생들의 취업난에 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중국의 대학 졸업생이 1,067만 명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0만 명을 넘어선 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167만 명, 그러니까 18% 정도가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이 문제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업들의 고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학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가 하면은 1999년부터 대학 정원을 많이 늘려왔다 그럽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좀 질이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늘었는가 하면은 1998년 기준으로 18살에서 22살 사이의 인구를 보면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2016년에는 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하게 대학 졸업생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또 일자리에 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중국 기업들의 신규 사원 채용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7%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네. 경제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면서 뭐 대학 졸업자들이 원하는 기업, 그러니까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렇죠. 이런 민간 기업이 이들을 다 흡수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졸업생들의 한 60% 정도가 받는 월급이 농민공이나 배달 근로자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조사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결과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못 주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일자리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자리가 좀 이제 늘어나거나 그러려면은 경제가 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경제가 지금은 성장보다는 오히려 침체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매년 한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가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 모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하면 못해도 6%는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 4분기 경제 성장률은 4.9%로 떨어졌고 그렇죠. 4, 4분기에는 3%대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 정부가 경제공작 회의를 열어가지고 성장과 안정 뭐 이걸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마지막 업무회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회의를 하면서 8개 임무, 내년에 8개 임무를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융통성 있는 활용.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네. 지난번 경제공작 회의에서는 완화적인 내지는 그런 쪽에 통화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긴박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가지고 3종 세트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준율을 네. 낮췄고 재대출금리도 낮췄고 그리고 또 기준 그 대출금리도 낮추는 그런 3종 세트를 내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더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그냥 자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첫 번째는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중국의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헝다 사태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위기가 쉽게 가라앉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피치도 내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돈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가 위축되고 네. 있고 여기에다가 또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내걸면서 고소득층의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대략 한 6%쯤 되겠죠.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임을 앞두고 시장이 침체되거나 뭐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써서라도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환율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엇박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현재 거의 뭐 공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결과적으로 아마도 지준율을 또 낮추고 대출 금리도 내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의 생각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중국 경제가 되살아난다. 그러면은 미국이 긴축을 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 금리는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국제 자본들, 이 국제 자본들은 철저하게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자본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는 높고 중국의 금리는 낮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그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가 내년도 위안화 환율을 주목해서 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때 중국이 금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 뭐였는가 하면은 환투기 세력들이 중국 위안화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 1조 달러가 털리는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안화하고 동조화 현상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중국의 위기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 바다 건너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우리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소비가 살아난다면은 우리 수출이 늘어나서 좋은 점이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어려워진다면은 우리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슈에 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또 중국 이슈와 또 미국 이슈에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이번에 좀 미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이죠. 차기 부의장의 매파적인 인물이 지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금융 담당 부의장에 라스킨 전 재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여성분입니다. 네. 연준 부의장도 지냈고 뭐 했던 분인데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월가의 킬러. 아하. 월가 규제론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14년까지 연준의 이사를 지냈고 2014년부터 17년까지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현재는 듀크대 법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연준 이사로 있을 때 도트 프랭크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풀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도드 프랭크법을 또 지지했던 분이십니다. 지금 어쨌든 라스킨 전 차관, 민주당의 진보 인사들이 굉장히 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인물일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보적인 인사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네. 금융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수장이 누군가 하면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여성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라스킨 차관을 갖다 추천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진보 인사의 수장이 이 추천을 한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사실 그 민주당의 진보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연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선물을 하나 준다라는 입장에서 그쪽이 요구한 사람을 앉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또 이제 부의장이 바뀌게 되겠다 이런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부의장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 매파적일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정책을 쓸 때 금리를 낮춘다 높인다 할 적에 그 대상이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하고 거래하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갖다 올리고 내리면서 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은행이 소비자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돈을 네. 풀어주고 조여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대출 창구를 조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이 대출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긴축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할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또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빨리 앞당겨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답은 딱 두 가지죠. 뭔가 네. 하면 하나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3월 달에 끝낸다. 아하.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봤더니 내년에 금리를 3번 올리고 네. 후내년 2023년에 3번 그리고 2024년에 2번 올리는 걸로 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2023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과연 연준이 요거 그대로 가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연준이 해온 걸 쭉 보면은 네. 항상 시장에다가 뭔가 사인을 보내고 시장이 불안해하고 뭐 덜커덩거리다가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면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아하.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연내 테이퍼링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테이퍼링 얘기를 좀 꺼내놓고 네. 11월 달부터 어쨌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2023년까지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3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을 때 한 차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차례고 하반기일 것이다. 뭐 그랬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 그러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도트에다가 그 점도표에다가 3번 인상하는 걸 더 찍었다고요. 찍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볼 적에 시장이 받아들인다면은 예정된 것보다도 좀 더 강한 긴축 정책을 꺼내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렇다면 과연 금리 인상의 시기를 얼마나 땡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을 예상을 하는데 시장도 지금 3월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3월보다 더 땡길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네. 테이퍼링이 1월, 2월, 3월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효과도 없고 그리고 또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파월 의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3월이다 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3월 달에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일단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긴축의 속도라든지 강도 부분에 있어서 더 빨라지거나 더 뭐 예를 들어서 더 강해진다 뭐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FOMC가 내년 1월하고 내년 3월 두 차례 열리지 않습니까? 네. 2월은 2월은 없고 그러면 1월 달 FOMC가 열릴 때는 12월 달 물가 성적표를 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3월 달에는 2월 달까지의 물가 성적표를 들고 아마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시중에서 그때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네.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하더라도 그건 내년 하반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월과 3월에 FOMC 회의를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금리 이외에 다른 걸로 시장을 겁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강한 긴축 사인을 보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뭐 대차대조표 축소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네.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FOMC 회의 때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 1월과 3월 FOMC에서 조금 더 강한 얘기, 한 발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 해서 물론 이 바로
양적 긴축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양적 긴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지도 뭐 결국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다가는 더 긴축할 것이다라는 사인은 보낼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